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지난 봄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주영 대사도 역임을 하셨고 네. 외교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던 외교통으로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조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삼권 분립 부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입법 폭거다 이렇게 이제 맞섰습니다. 오늘 청문회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 재판 결과에 불만이어서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법부가 독립해서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삼권 분립이 없는 거고 삼권 분립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청문회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감 출석 논란이 있었던 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감 회피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여당이 다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외통위 간사로 네. 그 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야가 합의하면 나오겠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여당을 방패막이로 쓴다는 것 같고요. 근데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면 국정감사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보직을 변경해가지고 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그다음에 더더욱 더 관심을 받게 될 테니까 그다음에 더더욱 더 앞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예의주시의 대상이 될 거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면 당연히 국감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감에서 이제 뭐 부르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뭐 학력 같은 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직을 담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그 박수영 의원께서 네. 그런 투명성을 기하는 그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는데 국회에서 이제 그동안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여당 주도로 모두 본회의가 예선이 통과가 됐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됐고 방통위가 폐지되고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이제 면직이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드는 세상이라는 게 범죄자만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저렇게 고통받게 될 정부 조직 개편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1년에 그 검찰청 폐지는 1년 동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동안이라도 좀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다음 달 2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가로 또 필리버스터 하겠다. 자, 이런 상황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끊어내겠다라면서 관련법 개정을 예고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건 사실 좀 내로남불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이 올라왔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뭐 96시간인가 뭐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이제 뭐 진보 언론에서는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큰 뭐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대의제 민주정치의 일부분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고, 그래서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이 전행을 하려고 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소수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당이고, 근데 지금 와서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고 해서 지금 24시간이면 더 이상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는 거는 이것 또한 다른 의미의 폭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모레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필리버스터가 있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는 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필리버스터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네. 여당의 여러 방식, 법안을 통과시키는 여러 방식이 지금 거의 입법 독재에 가깝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야당은 찬성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한 토론입니다. 이게 이제 반대 토론이 아니거든요. 네. 무제한 토론이니까 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찬성하면 찬성한 이유는 뭔지,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는지 하는 토론을 아마 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60개 넘는 법안들이 아직 많이 네. 남아 있는데, 네. 그럼 전부 다 뭐 국민의힘에서 현재 이야기하는 대로 전부 건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민생 생각합니다. 법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생 법안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 민생 법안이 결국은 다 통과되는 거니까요. 네. 그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제한 토론 기회를 얻어서 국민들께 우리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좀 밝히는 기회를 갖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이제 방문했고 답방 형식으로 이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외교 전문가신데 네. 오늘 한일 회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하는 정상회담이고, 네. 정부 측에서는 이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하고 이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고, 저로서도 곧 총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일본의 새 총리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전통을 잘 이어가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좀 강화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지난번 탄핵 소추안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지난 정부의 그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탄핵 사유로 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결국은 방미에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부터 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얘기했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는 이 국제 질서의 구도 하에서 우리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의 레버리지가 되고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의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네.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외교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그걸 반일몰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잘못된 정책으로 매도하고 막 이랬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경유해서 정상회담을 한 차례 갖고 가는 것, 이게 좀 기이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게 기이한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기이한 외교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본인들이 기이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이 없거든요. 그런 반성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단지 일본과
어떤 외교적으로 밀착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뭐 기이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거죠. 민주당 입장도 그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2차 탄핵안은 그게 빠졌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이 1차 탄핵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익도 실용도 찾아볼 수 없는 김칫국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좀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합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합의한 게 아니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협상을 많이 해봤지만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진전이 있다가도 결국은 어떤 중요한 이슈가 다 걸려가지고 그 전에 한 게 다 흐트러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어보면 지금 협상 중인 상황이라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와서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을 미 측에 이제 설명한 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합의가 된 것처럼 국민들이 그 오인하게 자꾸 설명을 했거든요. 가령 뭐 최애국 대우 다 받기로 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는 곧 15% 내려간다. 그다음에 3,500불 그건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증 직접 투자는 얼마 안 되고 보증이나 대출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개방은 전혀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자마자 미국 측에서는 농산물 개방할 거다고 나오고 다른 것도 다 지금 합의가 안 된 걸로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지금 와서는 더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벌써 잘 된 것처럼 막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김칫국 외교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한미 간의 추가 협상도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고 또 경주 에이펙이 얼마 뒤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전략으로 나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관세 협상도 대표단이 장관들이 갔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는 기회가 에이펙 정상회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는데 축구 보시면 골을 갑자기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많이 하는 빌드업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패스를 연결해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그런 준비들을 착착착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에이펙이 그렇게 중요한 계기인데 그 계기에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간 단계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뉴욕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단 리셉션이나 만찬 같은 데서 몇 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 잠시라도 만나서 우리가 지금 3,500불 대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셔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지 한국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가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양쪽이 더 연구하고 그래서 에이펙 때는 타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모습 보이지 않아서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그런 조언을 바로 말씀하신 그 조언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경제가 살아야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달하시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김칫국 외교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 내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오게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이제 13일부터인가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현재 국회 외통이 이제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국감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외통위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4가지 문제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외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칫국 외교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끼리도 막 다른 얘기 나오는 거. 이게 자중질환 외교거든요. 자중질환 외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이너스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대미 외교를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3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첫째가 야당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함께 가서 초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하는 거는 무겁게 받아들이거든요. 야당이 도와줄 수 있고 또 하나가 우리 경제계입니다. 경제계는 다 미국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지사, 그다음에 그 주에서 배출한 연방 상원 의원 이렇게 다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도움이 되고 또 세 번째가 우리 그 종교계입니다. 미국의 기독교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그 지지 기반하고 우리 기독교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이 하는 걸 보면 야당은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계는 지금 뭐 기업을 옥죄는 법들을 덧센 상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임명한 특검에서 우리 종교인 분들을 갖다가 참고인인데도 마구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치도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외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덧셈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뺄셈, 마이너스 외교를 하니까 이게 힘을 제대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플러스 외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문제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기 이 소음공해 외교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네. 일반 국가들하고 하는 외교하고 동맹국하고 하는 외교는 좀 다릅니다. 동맹국이 있는 이유는 어떤 적대 국가가 있어서 동맹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맹국 간에는 대외적으로 어떤 뭐 틈을 보인다든가 갈등을 보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보이게 되면 그 적대 세력이 그걸 활용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 동맹국 간에는 아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문제들을 이견들을 맺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막 공개적으로 막 불만을 표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양국 국민 감정으로 연결이 되고 양국 국민 감정이 이제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부도 통제할 수 없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동맹의 기반은 동맹은 기반이 신뢰거든요. 그 신뢰가 없어지면 동맹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성과 있는 동맹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맹국 간에 긴밀히 안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그 여권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든가 뭐 반미 정서를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든가 그런 걸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뭐가 잘 안 됐을 때 이거 우리 책임 아니고 미국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 벌써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용기를 갖고 어떻게든 동맹 외교를 성공시켜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하고 타결하는 것 그게 정말로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능력 있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4가지 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외교 전략을 펼 때 특히 이제 다음 달 뭐 에이펙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과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플러스 정치를 발휘할 그런 적기이다. 네. 그러려면 역시 뭐 협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모시고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